2020년 8월 18일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 호국경력 태극기 애국열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1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신강건 옥중투쟁 1237일째 되는 날입니다. 8월 18일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0시 최고위원회가 지금 라이브 방송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채팅 기능창이 열리지 않고 인터넷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회의를 10시에 시작하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이 외국 국민들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은 대단히 컸습니다. 특히 우리 공화당에 대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탄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수원시청 앞, 안양인덕원, 서청대, 그리고 기존 했던 한국은행과 강남역 5군데에 집회 신고를 했고, 집회 인원도 그들이 요구하는 인원은 서청대에서 맞추고 했습니다만은 5군데에 대한 모든 곳에 집회 금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노골적으로 우리 공화당을 탄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8.15 집회에 대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중국 폐렴을 빌미로 자유우파 문재인 전체주의 파쇼 정권 저항 세력을 마치 중국 폐렴 전염시키는 그러한 집단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분들은, 특히 우리 한국은행 앞에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분들은 다 나름대로 이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뒤바뀌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거짓 행위에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광화문 집회에 모이신 분들이 특정 교회,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규탄하기 위해서, 그들의 폭압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만 모이신 많은 분들을 이렇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중국 폐렴 첫 확진자가 나오고 중국 폐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중국인들의 전면적인 출입금지, 입국금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오만하게도 중국인들 출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본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변형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출입 경우를 막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8월 15일 집회에다가 모든 원인이 마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 참석자들이 원인인 양 매도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겠다는 국민의 민심, 국민의 저항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언론 방송들과 경찰에서 과도하게 이 부분을 부각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곡된, 날조된 얘기들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애국 우파 국민에 대한
저항을 마치 중국 폐렴, 코로나19와 연계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한 달여 이상 8.15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망해가는 나라를, 대한민국을 구하는 구국의 길이고 그것이 애국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서 폭우가 쏟아지는 그 현장에서 폭염에 35도가 넘는 폭염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헌신적인 삼자운동, 현수막을 3,000개 이상 붙이고 30만 장 이상의 전단지를 붙이고 돌리고 또 많은 외국 국민들과 8.15 한국은행 집회 준비를 한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지들의 그 헌신과 노력과 희생에 당대표로서 또 우리 이기 지도부는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 지도부는 3일간 집회를 열 것인가 집회를 취소할 것인가를 가지고 숙고와 숙고를 거듭했고 지도부의 결론은 우리 공화당 동지 또 우리 공화당을 믿고 나오시는 외국 국민 한 분이라도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혼에 찬 결단을 한 겁니다. 우리 공화당 집회 취소를 결정하고 오해하시는 많은 동지들 또 우리 공화당의 집회 지도부의 결정에 이해해 주시고 결정을 존중해 주신 많은 동지들은 같은 우리들의 동지들입니다. 어떠한 입장에 있었던 그분들이 당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애당심과 애국심은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차량 현황을 보니까 과거 3.1절 8.15보다도 훨씬 많은 차량이 준비가 되는 과정을 보았고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회를 강행했으면은 많은 외국 동지들과 외국 국민들이 모였을 것이다. 아마 우리 공화당 집회가 강행되었으면은 광화문에서 숭례문, 서울역까지 꽉 집회 인원이 찰 수가 있었다. 이렇게 또 봅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는 저와 또 허평한 천만의 무주석광부부의 대표 또 우리 이기 지도부는 힘든 과정이지만 어려운 결단을 한 겁니다. 우리가 2019년 6월 25일 서울시의 용역 깡패에 의해서 처참하게 폭력 행위를 당하고 지금도 10여 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때 한 번에 8.15 집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외국 국민, 외국 동지들 한 사람도 다치거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집회 취소를 했다는 것도 말씀을 올립니다. 8월 29일 우리가 8월 30일이 창당 3주년 되는 날입니다. 8월 29일 집회 신고가 되어 있고 이번 주에는 집회가 실질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8월 29일 집회도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집회의 강행 부분은 지금의 상황들을 좀 더 판단하고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지들께 다시 한 번 더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공화당은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은 정당입니다. 그것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탄핵에 맞서서 탄핵 무효와 즉각 석방이라는 무죄 석방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는 정당입니다. 저 조원진을 비롯해서 우리 공화당 동지 누구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굴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불의가 세상을 뒤엎고 거짓이 대한민국을 거짓의 나라로 만들고 있고 도착 빨갱이 세력들이 이제는 대놓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 시국에 우리 공화당의 위치는 또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강행했으면은 당의 지도부 회의에서 최고위원회에서 모두가 감옥 갈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지만은 지도당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번 집회에 앞장섰던 많은 분들이 조사와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집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상한 결과 집회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나아갈 길은 제가 전당대회 때 말했듯이 확실한 선명성과 확실한 확장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팀 구성을 하고 봉사지역을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집회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집회를 취소하지 않고 강행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여러분들을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우리 공화당에게는 4년 겨울에 4번의 겨울에 투쟁의 경험이 있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정당답게 우리 공화당답게 보수 정당 개성자답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투쟁하고 싸우겠습니다. 또한 정당은 시민단체와 다른 겁니다. 어느 정당이 시민단체 활동에 우리 공화당이 3년이 지나면서도 어떤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4번 겨울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무효를 외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독재라 처음 얘기하고 끌어내자고 투쟁의 불씨를 살렸던 우리 공화당이 과연 우리 공화당에 이해를 못하는 분들, 때만 되면은 공화당을 흔들려 넣어가는 분들,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정당을 욕하는 그러한 분들, 저희들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이 주최하는 투쟁의 길,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저항의 길, 우리 공화당이 가지고 하는 어려운 길을 갈 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드립니다. 미래통합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정말로 그들이 새로운 정강 정책을 낸다고 합니다. 특히 5.18 문제에 대해서 5.18 연금제도를 얘기합니다. 5.18 연금제도를 하기 전에 분명한 것은 5.18 유공자의 투명성입니다. 5.18 유공자와 가유공자, 혹여 가유공자가 더 많다는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5.18 유공자와 가유공자의 명단 공개와 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 보고 있는 인원수 또 혜택 사항들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금 문제를 따져야 됩니다. 투명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연금 문제를 들고 나오는 미통당은 그야말로 표만 쫓아가는 표불납입니다. 표불납이. 표만 보고 날아다니는 불나비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고용보험 문제도 대두되겠죠. 기본소득이나 고용보험이 국가 재정이 제대로 흘러가고 국가의 성장률이
2% 마지노 성장성을 넘어서 3% 이상의 성장이 갈 때 재정이 뒷받침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460조에서 512조 올리고 60조 이상의 1, 2, 3차 추경을 통해서 미래의 국간까지 다 열어버린 상태에서 그것을 국가 재정에 대한 생각을 하고 포퓰리즘에 반대해야 될 보수 정당이라는 미통당이 재정 뒷받침이 안 하는 기본소득을 들고 나온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재정에 대한 계획과 돈을 쓰면은 좌파 독재 정권의 신케인즈 포퓰리즘 이론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거짓 선동 선전이 아니라 야당 정당답게 재정과 함께 재정계획과 함께 준비를 하는 그러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광복회장 김원웅 씨가 막말을 넘어서 대한민국 72년에 대한민국 건국도 부정하고 정체성과 정통성도 부정해버리는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나은 위인이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철새를 넘어서 토착 빨갱이 행위를 하고 있는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당 차원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규탄을 할 것입니다. 당 사무처에서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이러한 계획들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15 집회와 관련해서 방지로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우리 당원동들이 피해를 받기 위해서 집회를 강행하는 대신에 기자회견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주시고 그리고 아무런 사고 없이 기자회견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준 우리 당원 동지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15 집회가 작년 7월 17일에 있었던 광화문 우리과당 천막당사에 대한 서울시의 제2차 행정대집행에 서울시를 찔렀던 그 일과 같이 우리가 큰 성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서울시는 여러 가지 덫을 놓아놓고 우리 공화당이 그 함정에 빠져들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덫을 함정을 미리 알고 우리가 현명하게 바로 기자회견으로 대처했고 그것이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문재인 좌파 독재들의 역으로 허점을 찌르는 그런 궤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대처이다 그렇게 가지고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통합당 강령 초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그 강령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건데 제가 그 강령을 보고 강령과 정책을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강 정책은 마치 아주 평평성대 우리가 유통비를 꿈꾸는 그런 정당이 내놓은 미사역으로 점철된 그런 강령이었습니다. 지금이 평평성대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평평성대 정말 장밋빛 그 유토피아를 그리는 그런 식의 정강 정책을 내놓았던 겁니다. 현실의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의 상황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서 헌법 질서가 철저히 유린되고 있는 상황이다.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모든 국가기관을 더불어민주당 좌파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이 헌법 파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미래통합당이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을 관통한 정신에 대해서 정말 좌편향이 되어도 너무 된 그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역사의 뿌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포국강명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 대통령의 그 정신이 미래통합당 강경안에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응급투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양념식으로 새마을운동 이런 식으로 양념식으로 100가지를 구색 갖추기용으로 넣어놓고 나머지는 전부 좌파들이 내세우는 그런 사건과 정신 이걸로 가득차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미군정 시대 때 있었던 대구 폭동 같은 거, 부마항쟁, 광주 5.18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건국의 결단에서 나온 5.16 혁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는 역사를 미래통합당이 좌파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지금 북한의 핵 문제, 북한의 전소주의 독재체제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 단순히 비핵화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김정은 전체주의 독재 정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걸 얼마나 미래통합당이 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편협한 거의 좌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보여주는 겁니다. 또 제가 경화를 금치 못한 부분이 바로 제일 첫 번째 그 강경 정강 정책의 제일 첫 번째 요소로 내세운 것이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사실은 좌파들이 약 한 20년 전부터 학자들이 좌파 학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도 이른바 기본소득당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정말 정책을 모아 국가혁명대장정당이라고 하는 그런 정당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정당이 추구하는 기본정책이 기본소득입니다. 그런데 국가혁명대장정당이라고 하는 당은 popular 정당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기본소득당은 굉장히 좌파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런 좌파 정책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 이런 정책을 제1야당이라고 하는 미래통합당이 제1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현금의 형태로 실시되는 배급제다. 사회주의 배급제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유시장경제주의하고 양립할 수도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핀란드가 2000명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2000명을 상대로 실험을 했지만 그 결과가 올해 중에 발표될 거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도 거의 실패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대되는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표를 보는 게 뭐냐면 첫째가 실업률이 높아졌냐.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이 받고 그걸 뭐 취업 준비 같은 걸 해가지고 취업을 하는 취업률이 높았냐? 높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범죄율이 낮아졌느냐? 범죄율은 낮아지지 않았다. 다만 개인적 삶의 만족도만 조금 높아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하냐면 너무 그렇게 좋죠. 국가가 돈 주니까. 바로 맹금 거슬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게 명백하게 들어간 게 2017년에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을 거냐 아니면 거부할 거냐. 국민투표가 실시될 때 압도적으로 기본소득 안이 독일됐습니다. 스위스 국민들의 생각은 뭐냐? 우리는 거지 아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삶을 책임지겠다. 그런데 왜 국가가 내 삶에 간섭하느냐? 나를 거지로 노예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바로 그 인식이었어요. 근데 아셔야 되는 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 성별,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이건데 우리 5천만 국민에게 근데 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거. 그게 기본소득입니다. 이게 정말 사회주의적인 정체가 굉장히 강한 그런 점입니다.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통합당이 이런 그 좌파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 제1호로 내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경험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미래통합당 보수파 정당이 아닌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여러 가지 형태로 포장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좌파들이 이해하는 그리고 또 얼치기 학자들이 이해하는 경제민주화는 바로 그겁니다. 대기업 해체 내지는 약화입니다. 대기업을 물들어야 됩니다. 사실. 바로 그게 핵심이고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이 같이 경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민주화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노조가 경영에 간섭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사가 펀득이 된다고 하는 거죠. 사용자 또는 경영자의 권리는 부정되고 그쪽과 노조하고 다수결을 결정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바로 노조를 경영에 간섭할 수 있던 그 공룡과 같은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게 경제민주화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과 경제민주화를 정책의 앞선이, 굉장히 앞선에 배치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미래통합당이 더 이상 보수파 정당의 도형을 벗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래통합당을 어떤 당으로 규정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우리의 노선을 빨리 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미래통합당은 보수파 정당이 아니고 좌파 쪽으로 나가도 한참 나갔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말씀드리면 미래통합당의 저 강경이 나왔을 때, 정강정책이 나왔을 때 좌파들이 놀랍니다. 그러니까 적폐 세력인 미래통합당이 저렇게까지 처리될 줄 몰랐다. 그런 식입니다. 이제 좌파들의 그 이론이나 이념들이 거의 미통당을 오염시켰다는 거. 우리가 미통당을 우리 세력으로 끌고 왔다는 그걸 승리할, 그 환호하는 바로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파정당에서 우파 세력 쪽에서 그걸 비판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말 좌파들의 파도를 받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정강정책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통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당 차원에서 심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태우 정책위원입니다. 하지만 8월 15일 날 그 장대비가 쏟아지는데도 우리 당원동 여러분들
이야기한 적에서 고생 많으셨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당대표님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줘서 우리 당이 후속 조치에 있어서 큰 부담을 줄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도가 지금 너무도 갈수록 도를 더 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8월 15일 날 저희들이 아침에 이병수 여사님, 박정희 대통령님,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묘소를 참배했습니다만 갈수록 자꾸 우리 건국의 기둥이 되고 우리 보수파의 부국강병의 원천인 그런 역사를 지우고 폄훼하는 폐륜적인 정권이다. 어느 유튜버도 사패 정권이라고 해서 폐륜, 폐악, 패권, 패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만 폐륜적인 정권이다. 이거 기본적으로 예의를 안 갖추고 본인들이 이 대한민국 헌법체제에서 그동안에 태어나서 혜택을 보고 이렇게 풍성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공허하면커녕 이거를 자꾸 왜곡하고 잘못된 이념으로 나라를 마지막까지 몰고 가는 폐륜 정권이라는 말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 독재 정권이라는 말로 참 고급스러운 용어 같아요. 지난 광복회장 김원웅 씨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폐륜 정권이라는 게 거의 확실시됐다. 또다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니까 지금 알다시피 리얼미터 8월 둘째 주에 부정적인 평가가 52.5% 나오고 긍정평가는 43%고 9%까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오차범위를 훨씬 넘었고 어떻게든 지지율을 반일 프레임으로 또다시 지난번에 지소미아 등등으로 관제 반일 민족주의를 지지율을 확보하려고 이 장난을 하더니 또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망국적인 친일 청산론이다. 어떻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그렇게 친일주의자라고 매도를 하고 안희태 애국가 작곡가 선생님을 갖다가 그렇게까지 매도를 하고 백선엽 장군님은 무슨 사령감이라든지 이승만 대통령 역적이라고 하고 말이죠. 도대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 김광복 회장은 과거에도 보면은 일제시대 일제 통치하에서 우리 한국을 간접 통치했던 일제 통감부에 비유해서 한미오킹국까지 매도하고 한미동맹까지 아주 난도질하는 이런 발언을 했고, 제가 기억하기로 2018년도 12월에는 향인교회에서 그때 친북단체들 행사에서 심지어는 저희가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보다 김정은이 좀 나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도 하고, 이게 도와 이제 범위가 훨씬 넘어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까지 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당에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주에 좀 한번 좀 그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과하게 규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코로나 문제가 국민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거는 누가 부정하는 거 아닌데, 이 코로나 방역 문제를 자꾸 정치적으로 이 정권이 이용한다는 이러한 강한 의혹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서 정말로 국민들의 보건과 건강을 위한 방역이 돼야 되는데 자꾸 정치 방역들을 하고 있다. 이런 건 안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정 국무총리가 시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면서 여행도 가고 외식, 숙박, 쿠폰 등을 통해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런 잘못된 조치도 제한적이 있어서 경제 문제에 대한 문제는 알겠습니다만 지금 자꾸 저희 좌익우파가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재활을 누리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좀 안타깝다. 사실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파가 70만이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마스크 끼고 광장에서 거리 두고 있는 거 하고 해수욕장 인파 70만은 어디가 더 이만할까? 그런 보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언론들 가만히 제가 지켜보니까 자꾸 보수우파 세력 탄압하는 쪽으로만 보도를 하고 그런 걸 안 하는 거고 균형 잡히지 않은 그런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는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이론이 없지만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이용하는, 특히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정치 행사를 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용당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양재추 중국 공산당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한국에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오는 것이 아주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중국 공산당은 친중 정권이 친중 노선에서 이탈을 해서 미국 쪽으로 더 다가서는 이런 걸 막으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 공산당이 먼저 여기를 방문을 오겠다고 해서 아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양재치가 오바마 아마 시진핑 주석이 올해 연말까지는 오려고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지금 와가지고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사 전체주의라고 많은 학자들도 비판하고 있는 이 체제가 또다시 친중 노선으로 미국이 지금 주문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보 과제들에 대해서 방기하고 무시하고 이러다가 소잃고 외양권 고치는 이런 거를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겉으로야 뭐 외교적인 행사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안으로 꼽고 있는 걸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상당히 외교적인 안보적인 의미가 큰 행사다 보니까 당도 입장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왜 공산당 정권을 봉쇄하고 소멸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이렇게 총대를 메고 있는지 심도 있게 좀 분석을 해서 우리 정부가 친중 정권이다 보니까 일부러 거기에 중국 공산당에 손뼉을 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당은 이런 걸 좀 알리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상수 최고위원님께서도 지금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정강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그걸 보고 좀 뭐 초안입니다만 아직 전국위원회라든지 의총이 통과는 안 된 초안이 일부가 공개가 돼서 보았습니다만 그 정강정책은 어딜 봐도 보수 이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의당이라든지 과거에 좌파 정당들이 답습했던 좌파 복지 포퓰리즘만 답습하는 아주 기회주의적인 그런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정강정책을 내놓고 우리 지금 자유우파 국민들로 하여금 또 헷갈리게 하는 제1당의 그런 잘못된 노선을 또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도대체 이념이 있는 정당인지 이념이 없는 그냥 무이념 정당, 표만 쫓아다니는 아주 잘못된 정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헌법 파괴의 긴박성이라든지 왜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이 정권을 비판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노관하지 않은 아주 이러한 잘못된 정강정책이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전국위를 통과하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조목조목 지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가 너무나 급하게 돌아가서 걱정이 많습니다. 최소한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 1년 18개월 남았는데 폐륜 정권이 되지 말고 그래도 좀 정신 차리고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알다시피 미국에서 주요 7개국 G7A에 참석하라는 요구도 하고 있죠. 그리고 미사일 관련해서 고체 연료도 쓰라고 하고 미사일 지침 개정까지 지금 미국이 해주려고 하고 인도 태평양 전략에 우리 정부가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코노믹 프로스페리티 네트워크 EPN 경제변경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중국의 화웨이 작품 5세대 통신망 참여를 좀 배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지금 대답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소극적이고 너무 아니랍니다. 이렇게 시기하면 안 되고 구한말보다 어려운 이런 해법이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을 때 우리 친중 노선으로 대한민국 국익 다 팔아먹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제자리에 돌아올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에게 문재인 폐륜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8월 15일 그 장대비 쏟아지는 한국은행 앞에서 우리공화당 당원님들 그리고 태극기 애국 동지님들
침착하고 의연하게 8.15 우리공화당 기자회견을 잘 치르심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8월 15일 날 문재인 씨도 발언을 했죠. 그리고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문재인 씨 등 뒤에 우리나라, 문재인 씨 마스크에 우리나라. 저는 8.15 문재인의 연설 전문 전체보다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해체시키려는 우리나라라는 네 글자의 그 발칙함과 그 반역성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8.15 광복절에 사라진 대한민국 국호.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2017년 3월 10일 헌재에 의해서 파면, 탄핵안이 인용된 그 순간에 우려했던 문재인이가 집권하면 대한민국의 국호도 위태롭겠다는, 대한민국의 국호도 태극기도 애국가도 모두 사라질 거라는 우려가 바로 202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 대통령이 등장한 그곳에 등장한 우리나라라는 네 글자의 위험성은 바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채를 해체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인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지금 다 갈기갈기 해체시켜 놓은 상황에서 마지막 그들의 활용점정으로 대한민국 국호마저 삭제시키려는 그들의 음모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씨는 8월 16일 8.15 국민들의 문재인 물러나라는 그 외침과 그 저항의 목소리에 대해서 국가 방역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는 그딴 말을 짓거렸습니다. 이것은 국가 방역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 자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는 말을 에둘러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15에 터져나온 외침은 문재인 정권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국민의 저항의 순수한 정당의 집회도 아니요, 시민단체의 집회도 아니요, 바로 국민들의 문재인에 대한 분노와 문재인 물러가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씨 정권이 행하는 행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녀 사냥입니다. 전염병이 돌면 마녀 사냥이 횡행했던 것처럼 특정 종교, 기독교, 특정인, 특정 목사,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은 마녀 사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왜 지하철 다 폐쇄하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 마스크 끼고 서로 부딪히는 그 모든 시민들의 지하철 왜 폐쇄 안 합니까? 박원순이 5일장은 왜 했습니까? 그러면서 8.15 그 단 하루를 표적 삼아서 자신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연기처럼 꺼뜨려 버리려는,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잘된 거는 문재인 씨 탓, 잘된 거는 문재인 덕분이요, 잘못된 거는 국민 탓이라는 그러한 지금 마녀 사냥을 자행하는 문재인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김원웅이라는 자, 거론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백선엽 장군, 박근혜 대통령, 닥치는 대로 그 더러운 입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함부로 모욕하고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을 명예훼손하는 그자에 대한 우리 공화당의 당당한 규탄이 이어질 걸로 좀 전에 확인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공화당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끊임없는 우리들의 질문이자 우리들의 과제는 그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선명성과 확장성을 명백히 한다. 우리 공화당
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 5.18 운운하며 저지경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저항 세력, 마지막 저항의 불꽃 우리 공화당이 똑똑히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란 국호도 사라지고 우리나라 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공화당 제2기 지도부는 나라에 대한 책임, 당에 대한 책임, 우리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님 옥중 투쟁을 하신 지 1237일 되는 날입니다. 그 1237일 동안 독재자 문재인이는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국민들을 자유를 빼앗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땅히 저항해야 하는 거대 야당 미래통합당은 몇 달 전부터 국부 이승만 대통령님, 부국강병 박정희 대통령님의 사진을 내리더니 이제는 공식적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우파 국민 여러분, 이런 미래통합당을 우리가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세 분을 존중하고 그분들이 가시던 길을 따르기 위해 심지어는 당원증에도 이 세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을 믿고 따르겠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님, 민주노총 정글들과 싸우고 결국은 승리까지 해내셨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 박근혜 대통령님을 옥에서 구출하겠다는 신념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8.15 집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밤마다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를 버스 정류장에다 붙이고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기 위해서 친구들, 친척들에게 전화를 해가며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거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집회는 하지 못하게 됐지만 우리 공화당이 다시 한 발짝 더 도약할 수 있겠구나. 아직까지 우리 공화당 쌩쌩하다라는 자신감을 얻은 날들이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태극기의 깃발 아래 다 함께 끝까지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8월 10일 월요일부터 8월 17일 월요일까지의 서명대 운영 상황 현황입니다. 강서구 울팀 8월 13일 목요일 방화역에서 서명 받으셨습니다. 관악 금천 동작구팀 8월 13일 동작지역에서 전단지 배포하셨습니다. 목련회팀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교대역 서초역 부근에서 전단지를 배포하셨습니다. 서대문구팀은 8월 10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전단지 배포 및 가두방송 그리고 현수막 개첩을 하셨습니다. 서울시당팀은 8월 11일 강남역에서 전단지를 배포하셨습니다. 강남 송파구 을팀 8월 11일, 8월 14일 각각 석천호수와 잠실 세내역에서 서명을 받으셨습니다. 양재팀은 8월 11일 양재역, 8월 14일 강남역에서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중랑구팀은 8월 6일, 13일 중랑 포스트코 앞에서, 그리고 강동구팀은 8월 11일, 12일은 길동역에서, 13일은 강동역에서 서명을 받으셨습니다. 부산 지역입니다.
부산 시당팀은 8월 10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전단지 배포 및 가두 방송을 하셨습니다. 부산 시당팀은 8월 11일, 13일, 17일 3일 동안 서면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구 동부팀 11일, 13일, 17일 동안 충무동 로터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대구입니다. 대구 시당팀은 8월 11일 월요일부터 8월 14일 금요일까지 전단지 배포 및 가두 방송, 달서구팀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각각 서구정류장, 두류공원, 서남시장에서 서명을 받으셨습니다. 대구시당팀, 앞으로는 이거는 달성팀으로 바뀔 겁니다. 8월 11일, 8월 17일 화원 장날 달성구 화원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인천 지역입니다. 인천시당팀이 8월 10일 월요일날 부편역, 계산역에서 전단지를 배포하셨습니다. 또 11일 남구 신기시장, 13일 인천 종합터미널에서 서명을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울산입니다.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울산 시당팀이 전단지 배포 및 가두 방송을 했습니다. 14일 금요일에는 농수산물 시장에서 서명을 받으셨습니다. 이어 경기 지역입니다. 8월 11일 광명시팀이 철산역에서, 광주, 이천, 성남, 양평, 여주팀이 8월 10일 여주시장, 11일 이천터미널, 13일 광주 정안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남양주팀, 경상호팀이 12일 장현농협앞, 13일 마석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천시팀은 11일 화요일 부천 남구역에서 전단지 배포를 하였습니다. 안양 과천팀은 11일부터 13일까지 전단지 배포 및 현수막 개첩을 하였습니다. 안양 의왕팀은 10일부터 14일까지 고천 군포역 부근에서 전단지를 배포하였습니다. 일산팀은 11일 화요일, 14일 금요일 전단지 배포, 파죽지세팀은 11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금촌역 등지에서 전단지 배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팀은 11일 화요일날 전단지 배포 및 현수막 개첩을 하셨습니다. 충북지역입니다. 충북 도당팀이 8월 13일 목요일 괴산시장에서 서명을 받으셨고 10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전단지 배포 및 가두 방송을 하였습니다. 충남지역은 충남도당팀이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단지 배포 및 가두 방송을 하였습니다. 이어 경북입니다. 8월 16일 토요일 구미시팀에서 금우산 올레길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8월 12일 영천에서도 영천팀이 영천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어 경남입니다. 마산팀이 8월 7일 금요일, 8월 10일 월요일 마산지역 포스터 부착 및 현수막 개첩을 하였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창원팀에서는 창원 시내에서 서명을 받으셨습니다. 제주입니다. 제주도당팀이 8월 13일 목요일 제주시청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어 이 단체들입니다. 나라지킴이 봉사단 나라봉에서 8월 11일 화요일에는 신도림역에서 전단지 배포를, 14일 금요일에는 홍대역에서 전단지 배포를 하셨습니다. 이어 진충호팀에서 8월 13일 목요일 도봉노원 성북지역에서 전단지 배포를 하셨습니다. 총 서명 수는 2,969명, 일반 당원 572분, 책임 당원 149분을 받았습니다. 서명대를 운영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마이크를 하셨구나. 그걸로 전화. 직장을 다니는 젊은이들 사이에 항상 신조처럼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악마 같은 상사보다 무능한 상사가 더 싫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무능하고 책임감도 없고 아무것도 머릿속에 북한밖에 없는 자가 어찌 그렇게 복은 많은지 야당복, 언론복, 이제는 역병복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지금 삼위일체를 거둬서 지난 8.15 우리 건국 72주년 그리고 광복 75주년 8.15 집회 그리고 이제 그 순간부터 있었던 많은 지금까지의 우여곡절을 낳았습니다. 이 나라가 찬란한 빛을 뿜었던, 태동했던, 그리고 성장하고 나왔던 그 찬란한 역사는 다 묻어버리고 코로나라는 역병 뒤에 숨어, 중국 폐렴 뒤에 숨어 자신들 모든 잘못은 다 코로나 탓, 그리고 자신들에게 향하는 모든 정책적인 불편, 불만, 그런 울분들은 모두 자신들을 비판하는 국민에게 다 돌렸습니다. 정말 똑똑한 방법이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도 듭니다. 과거 로마 시대 때 황제들이 자신들에게 향하는 정치적 불만을 검투사들을 향해서 풀게 만들었던 그러한 정치적 쇼에 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어차피 거기에 나가서 태극기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절대 뽑을 사람이 아니니 거기에 얼씬도 하지 말고 그분들이랑 어울려 놀지 말라. 우파도 아닌 자의 그러한 발언을 그대로 받아서 미래통합당에서 얼씨구나 굿장판 완전 판때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만 바라봤던 대한민국을 지켜주길 바랬던 보수우파 국민들은 완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무능함에 야당의 무능함에 너무도 화가 나서 아스팔트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은 채 자신들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 않은 채 오로지 그들에게 문재인 정권보다 더한 날선 비판을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날 8월 15일 날 이러한 상황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 당원 동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정말 그날 집회를 하고 문재인 정권 퇴진에 제 한번 바쳐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었으나 이러한 눈에 보이는 함정을 눈에 보이는데 거기에 당원 동지들을 밀어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지도부는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눈으로 보이는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자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얼마나 더 현명하고 고민을 하고 싸워야 할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지표는 저들이 그만큼 코너에 몰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보다 더 태극기 국민들에게 날선 비판을 하는 미래통합당과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고 코로나 뒤에 다시 한번 숨어있는 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우리 공화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합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반드시 구출해내서 꼭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가능케 하는 그 최전선에 그분을 모셔야만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많이 상심하셨겠지만 그 한 달여간의 고뇌 그리고 이제 많은 홍보 그리고 육체적 고통 너무나 감사드리고 존경하지만 조금만 더 힘내달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항상 더 힘내주시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토요일 우리공화당의 광복절 집회가 갑작스럽게 취소되고 기자회견으로 대체했지만 많은 분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기자회견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와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에 의해서 우리 당은 집회 취소를 하였고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우리 당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박원순의 5.1장 때는 코로나 위험이 없었습니까? 앞으로 있을 퀴어 축제는 대대적으로 서울시가 지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두기를 요구하는 경찰들은 단 한 명도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금지한다면 그 법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 공화당을 비롯한 우파들에게 이렇게 가혹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는 박원순 지지자도 피해가고 성소수자도 피해가고 민노총도 피해가는군요. 아마도 코로나가 중국산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중국산 코로나는 친중, 친북, 친문은 알아서 피하는 인공지능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공격 대상을 선별할 줄 아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AI 코로나 덕을 지금 현재 톡톡히 보고 있지만 조만간 그 재미도 끝이 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익히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 중국산은 항상 2%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겉면에 속아서 구매했다가 금방 못쓰게 된 물건의 99%가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중국산은 반드시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19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중국산 바이러스 따위가 우리 공화당에 절대 침투하지 못하도록 각자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겨냅시다. 좌파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방역과 개인위생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심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좌파랑도 싸워야 하고 위정 보수하고 싸워야 하는데 이제 바이러스하고도 싸워야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우파의 돌연변이 같은 우리 공화당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썩어 빠진 정치 몰이들에게 관용이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리고 애국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관용 없는 응징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말씀. 네, 이번 8.15 기자회견 과정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법률적이고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 서울시의 조치나 여러 조치들이 우리 공화당의 우리의 행동들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는 것을 당의 실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대회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심해지는 상황이 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결정들이 이번에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공화당 저희 당 사무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하고 준비해서 향후의 정치 일정에 우리 공화당이 전혀 위축됨이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당원들, 동지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8.15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우리 공화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시청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호 사무총장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제발 좀 오해들 좀 하지 마세요. 우리 공화당 총선 전 인재영입 10호인가요? 네. 10호 당시에 인재영입위원회에서 1차 검증을 마쳤고 대한민국의 가장 보수 경제학자, 보수 기업, 정치인까지 했던 김반제 회장과 거의 30년 이상을 동고동락했던 분입니다. 음해를 하려면 팩트를 가지고 제대로 음해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음해를 하면서 우리 당을 흔드는 것은 뭐 아무튼 어떤 유튜브는 뭐 우리 공화당 지도부는 뭐 다 흔들더라고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공화당답게 당당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 사무총장은 최고위에서 협의를 거쳐서 제가 임명했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신상적인 발언을 쓰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가입했던 단체는 한국희망재단입니다. 제가 SK텔레콤이라는 기업에 다닐 때 사회공헌 팀장을 했습니다. 그때 지원했던 단체는 알게 된 단체입니다. 그 단체는 지금 현재 국내 활동을 설립 때부터 하지 않았고 인도, 아프리카, 동남아 쪽 농촌 지역 또는 도시 빈민 지역에 모금을 해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전혀 정치적인 색깔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공화당 오늘 서명대 이성우 최고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주 동안 특히 부산 지역의 서명대가 전체 서명 인수도 과반, 또 당원 숫자도 반, 책임 당원 숫자도 반을 받았습니다. 부산 김정분 위원장 비롯해서 부산 시당 또 부산 애국 동지들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 부산의 예를 보듯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명대 활동을 힘드시지만 5.18 한거투쟁 준비들과 같이 열과 성을 다해서 전국 서명대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확장성과 국민의 바다로 가는 첩경은 당협입니다. 당협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당협 조직 추천, 당협은 세 가지로 합니다. 중앙당의 공지에 따라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시도당 위원장께서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중앙당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현장에서 직접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바다로 들어가려면은 정당의 하부 조직인 당협이 구성이 돼야 되고, 당협 안에 각 동책임자, 각 면책임자, 부책임자들이 다 있어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정당이 제대로 가려면은 반책임자까지 다 구성이 돼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 당이 1차적으로는 당협 구성을 하고 2차는 각 동책임으로 구성을 넘깁니다. 그래서 동협의 회장, 당협 우리 예를 들어서 저 지역구를 따지면 당협 달서명 당협위원장이 제가 되듯이 당협에 우리 동네에 8개의 동이 있습니다. 그럼 8개의 동 책임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각 군단위 같으면은 면 책임자, 그 다음에 업 책임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단계들을 저희들이 다 밟겠습니다. 그래서 당 사무처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조직국장, 또 대협력실장 모든 당력을 동원해서 당협 구성, 1차 당협 구성, 2차 동책임자, 그 다음 읍면 책임자까지 다 만들어서 그 읍면 책임자들이 이제 그 반책임자, 미책임자로 가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통책임자로 가야 됩니다. 동책임자, 통책임자, 반책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40만 당원이면은 반책까지 다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 2,500개 정도의 이 통이 있습니다. 2,500개 정도의 통이 아니고 거의 통이죠. 그 동단위, 군단위가 약 한 2,500개. 통단위는 그 10배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3개의 당협이 있고, 그 밑에 동책임자, 군책임자, 면책임자, 그 다음에 기초단체 책임자들이 한 2,500명. 그리고 그 기초단체 밑에 반체까지 가면은
예를 들어 네 책임자 반 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래 되면은 2만 5천 3만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정 단위가 지금 숫자가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 정도로 기본적인 책임자들이 다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책임 당원들은 풀로 책임 당원의 간부화. 내가 책임 당원이면 내 동네, 내 통, 내 리는 내가 책임진다. 통장이 리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동장은 예를 들어 동장은 저쪽으로 따지면 면장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업장. 그래서 그런 책임자들이 갖춰져야 된다. 우리 당협위원 밑에는 바로 그 소위 말하는 군 단위, 면 단위 책임자, 군면 업 단위 책임자들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하부 조직까지 가면은 약 한 3만 5천 정도의 우리 책임당원의 간부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들께서 아무튼 확장성은 당원 숫자를 늘리고 책임당원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당의 기관 조직, 당의 이 기본적인 기초 조직까지 면 단위, 통 단위, 리 단위까지 이렇게 기본적인 조직책을 갖추려면은 약 2만 5천 정도 3만 우리 지금 책임당원 모두가 간부화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책임당원 한 분이 평균 숫자로 따지면은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책임당원을 하시겠지만은 숫자로 따지면 20명 정도의 당원이 그 책임당원 한 사람에 배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다 전국 조직을 완료하면은 이제 정당이라고 조직에 있어서는 정당이라고 3만 1명 이상의 간부, 우리 공화당 간부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가져갈 목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협 조직이 빨리 구성을 하고 모든 당력을 중앙당 지도부뿐만이 아니고 또 당사무처, 그 다음에 시도당 운영위원회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서 당협 구성, 그 다음에 군 단위, 동 단위 책임자 구성, 그리고 그 밑에 그리고 이제 면 단위, 업 단위, 통 단위 책임자 구성. 그 밑으로 가면 이제 반 단위까지 내려갑니다. 반리 책임자 구성까지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시간이 그리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명성 문제는 우리 공화당을 두고 누가 감히 우리가 투쟁의 전열이 무너졌다, 불종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대단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특히 이 당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면서 저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고민과 고민을 했던 일들입니다. 발효 집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당에 소속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당 지도부를 믿고 당 지도부가 오죽했으면은 저렇게 투쟁하고 연설하고 그렇게 했는 당이 왜 집회 취소를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보궐선거 대책위원회를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장, 부산시장뿐만이 아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의원 군수에 대해서 공천을 하지 않겠다 얘기했는데 그런 지역이 몇 군데 나올 거예요. 미래통합당 기책사유에 따른 선거구역 단일 후보 지역이 나오면 우리 공화당이 집중적으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좋은 후보 또 선거체제를 미리 갖춰서 준비를 사무총장 중심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전국 서명대를 풀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 사무처, 사무총장, 조직국장을 비롯해서 당 사무처와 시도당 위원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1차 당협 구성 50군데, 2차 당협 구성 100군데, 3차 당협 구성 200군데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 당협 구성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2,500개에서 2,700개 정도의 동군 단위, 기초단체 단위의 책임자 구성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이 소위 말하는 통장의 통책임자, 그 다음에 네 책임자까지 내려가면은 3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당원 숫자를 많이 확보해야 되고 책임당원 숫자를 늘려야 되느냐라는 그 원인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그 몇 가지 지금 법정사항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8월 15일 날 46주기 맞는 유경수 여사님 참배에 기본적으로 현충원 참배를 막는 것은 이거는 소위 말하는 보수파 국민의 그 모임 자체를 막는 겁니다. 46주기 동안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추도식 자체를 못하게 하는 이러한 행위는 정말 폐륜입니다. 유경수 여사님 46주기 되는데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집회를 추도식을 못하게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의 법률부국장이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고소고발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화당이 이미 지난달 27일 날인가요? 집회 허가 받은 게 지난달 27일 날 받고 우리 공화당은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인원들 현수막 3,000개 이상, 전단지 30만 장 이상, 또한 우리 공화당 버스나 차량들을 통한 방송 홍보, 또 언론 방송 홍보, 뭐 등등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민사상 소송을 해야 됩니다. 민사소송을 법률국에서 서울시와 경찰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9년 6월 25일 우리 광화문 천막 당사 투쟁에 이정남 열사님의 자제분 되시는 오인 열사 대책위원회 분들 희생자 대책위원회 회장이 이상하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2019년 6월 25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피해는 당원들이 당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지들이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투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투쟁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 앞으로 태극기 집회에 대한 구국투쟁에 대한 탄압이 엄청나게 세질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정당이기 때문에 시민단체하고 달라서 이 저항의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하는 반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정책 연대 혹은 각 전국 서명대를 통한 국민 계몽운동, 또 이슈에 따라서 소규모 태극기 집회 등등 탄압이 가속화되고 더 탄압이 악랄해지더라도 우리 공화당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투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아갈 거다. 이기 지도부와 사무처 또 우리 동지들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비판은 당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판과 비난은 다른 겁니다. 당 지도부가 결정을 했으면은 그 결정의 이유나 사유를 알고 하셔야 됩니다. 2019년 6월 25일에 당해본 우리 공화당은 8월 15일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 그래서 정말 동지들이 힘들게 고생하셨지만 아쉬움을 넘어서 정말 분노하지만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광화문 천막 당사를 통해서 얻은 경험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저항 운동을 하겠습니다. 저항 운동이 아니죠. 저항 투쟁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망하고 끌어내리는 그날까지 법적인 한도에서의 선거 저항, 선거 투쟁도 함께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을 향한 이 정책 투쟁, 노선 투쟁,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우리 공화당 노선 투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 103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은 전혀 다른 노선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정통 보수 우파, 이승만 건국 대통령, 구국강병의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자유통일을 원하고 한 몸으로 좌파 통짜 빨갱이 세력들과 싸웠던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는 그 정당이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장자예요. 우리 공화당이 정통 우파, 보수 우파 정당의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원이 한석이 없지만은 당당한 보수파 정당의 장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당이 2기에 들어와서 변화가 막 급속하게 일어나니까 뭐 외개혁에 대한 얘기도 당 내부에서도 다릅니다. 생각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달라요. 그렇지만 당 지도부로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 당의 강령, 또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 무효, 무죄 석방, 이 부분은 어떻든 불변의 가치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에 8.15 집회에 광화문에 많이 모였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미래통합당, 미통당 지지자들입니다. 그분들이 미통당을 지지했는데도 오히려 지금 미통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파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미통당 위해서 구애를 해도 그들은 보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버려버린 겁니다. 이제는 우리 갈 길을 제대로 가야 된다. 주저없이 미통당과 노선 투쟁을 하겠습니다. 주저없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파쇼 정권과 싸우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 당대표인 저와 2기 지도부의 변함없는 각오라는 것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집회나 또 회의 때는 더 이상 우리 공화당 라이브가 혹은 우리 공화당 라이브 지금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서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당 사무처에서는 준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해복구 봉사단을 구성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몇몇 지도당에서 아무튼 수해복구 지역에 있는 관공서가 수해복구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몇 군데서. 그래서 가능한 지역을 정해서 내일은 힘들겠지만 목요일 수해복구 지역을 정해서 우리가 조용하게 정말 진심으로 수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국에서 대협력국에서 협력실에서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인력 보강을 위해서 사무총장께서는 전문가 인력 보강을 빨리 좀 조치해 주시고요. 또한 중국 폐렴 이후에 이렇게 1대1 혹은 이 홍보가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그게 우리 공화당으로 봐서는 대단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모든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구성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특히 우리 공화당 라이브가 단방향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위한 방송이 아니라 다변화를 시켜서 우리 공화당 라이브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동지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외국파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비판, 당을 위한 비판은 아무튼 받겠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동지로서 함께 투쟁했던 동지들에 대한 비난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지들끼리 싸우거나 조금의 이견차가 있다고 비난하는 행태는 조금 더 참아주시고 우리 모아당의 승리와 미래를 위해서 당원 동지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비공개 좀 할게요. 당 사무실 단속 들어. 네, 오늘 방송 시청에 불편함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